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던 주식시장이 미국발 관세 그리고 연준 의장 후보 쇼크로 한때 매도 중단 조치를 취할 정도로 급락했고 원화 가치도 함께 폭락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란 척결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정권 심판을 내건 국민의힘은 사활을 건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놓고 당내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고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의 제명을 둘러싸고 지도부 재신임 투표안까지 나오며 양당 모두 분열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올린 설탕 부담금 이슈와 관련해 이 사안을 연구해온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볼 수 있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놓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폭발 양상이다. 오늘 아침 기사에서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던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설전이 있었죠? 네,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이후 어제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당대표 쪽이냐 아니냐를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는데 이 비당권파들은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당의 주류 교체 시도라며 이렇게 비판했고요. 네. 강북구 황명선 최고위원도 소모적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당권파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의 가치냐면서 정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거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한 게 아니라면서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어제 간담회를 열고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차기 당권 도전설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도 합당 여부와 별개로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당원 1인 1표제도 민주당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를 위해 당원을 개정할지 여부가 오늘 표결로 최종 결정되죠. 네, 민주당은 어제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 당대표 선출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행사할 수 있는 표를 1대1로 동등하게 맞추는 건데 이미 작년 12월에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2달 만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민주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당원 개정안 표결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비당권파는 올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대표가 연임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어제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속도전으로 OX를 묻는 건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어제는 국민의힘 주장을 직접 반박했어요. 네, 이 대통령은 어제까지 사흘간 부동산과 관련해 연속적으로 SNS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는데 어제는 국민의힘에 대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1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를 종북몰이라고 질타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남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다는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 원래는 5월 9일인데 이를 한두 달 늦추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밝혔었는데요. 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원래 예고된 대로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어제 못 박았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이렇게 부동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건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게 선거 쟁점이 될 수 있다 보니 선제적으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 이런 정책 의지를 강조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호통친다고 집값이 잡히냐면서 어제 서울시와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따로 열었고요.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1월 한 달간 가파르게 상승했던 코스피가 어제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227조 원이 증발했네요. 매도 사이트까지 발동됐었는데 이게 미국 차기 연준 의장 지명 때문이라고요? 네, 워시 쇼크 때문이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제 새 의장으로 케빈 어시란 인물을 지명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금리 인하의 부정적 성향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모든 지표가 다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값도 15% 넘게 빠졌고 은 같은 경우는 3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폭탄 수준으로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국내 증시를 빠져나갔는데 네네. 외국인의 순 매도액은 어제 하루만 2조 5천억 원, 기간은 2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네. 그 여파로 시가총액이 227조 원 넘게 증발했고요. 당국에선 올해 처음으로 5분간 프로그램의 매도를 멈추는 일종의 제동장치인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1,464.3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증시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폭락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너무 질주했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오른 만큼 피로감이 쌓인 상태에서 케빈 어시 지명자에 대한 시장 불안이 겹치자 숨 고르기 장세가 펼쳐진 거란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네. 코스피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실적에 기반해서 올랐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약하지 않다는 거고요. 다만 케빈 어시 지명자의 향후 발언과 연준의 실제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검이 이번 주 임명되는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했죠. 네,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17일 만에 특별검사 추천이 완료됐습니다. 민주당에서 1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인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대검지검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 수사부장을 지낸 이른바 이성윤 사단으로 분류됐는데요. 네. 16년간 검사로 지낸 뒤 2021년부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를 추천했는데 권 교수는 18년간 판사로 일했고 노동법 전문가로도 꼽힙니다. 국회가 추천을 하면 3일 안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서 이번 주 안에 특검이 결정되는데요. 2차 종합특검팀은 특검을 포함해 최대 251명으로 구성이 되고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빵플레이션, 슈거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밀가루, 설탕값 많이 올랐는데 이게 기업들의 담합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고요? 네, 밀가루와 설탕, 전기와 같은 민생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이면서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해서 52명을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밀가루의 경우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화원 이 세 개 기업이 전체 밀가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에 달하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들 기업은
무려 5년 9개월간 서로 가격을 맞춰서 올렸고요. 사다리를 타서 인상 순서를 정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새 회사가 먼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재분사들도 동참을 했는데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밀가루값 담합 규모만 거의 6조 원에 이릅니다. 네. 설탕도 최고 66% 정도 오른 걸로 조사가 됐는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과 같은 빅3 회사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주문하면 우리가 합의하면 절대 가격을 못 내린다면서 버텼습니다. 네. 4년 2개월간 이뤄진 설탕 담합 규모는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전기의 경우 효선과 LS와 같은 10개 업체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 절연 개폐 장치란 게 있는데 네네. 이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담합 규모는 6,70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 제재로는 이들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렸던 눈비가 밤사이 다시 얼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과 빙판길이 생긴 곳 있는데요. 출근길 이동하실 때 안전운행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로 곳곳에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순천휴게소 부근입니다. 1차로에서 중형 화물차 단독사고가 났는데요.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반월터널 부근입니다. 3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면서 여파로 둔대분기점부터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안쪽으로는 3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동작대교 지난 지점인데요. 사고가 나면서 5차로가 막혀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부터 영향받고 있습니다. 더 지나 한강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각 구간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소정이었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은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선임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통화정책 기조를 두고 시장 해석이 뒤섞이고 있는데 2월 첫 미 증시 거래일이었죠.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났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고요. 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비롯해서 이제 전 아시아 증시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막상 미 증시는 반등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05% 상승, 나스닥은 0.56% 상승, 그리고 S&P 500은 0.54% 정도 상승한 지수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막상 정작 제일 당사자보다 나머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더 놀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미 증시가 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어제만큼은 좀 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는 우리를 포함해서 다 검은 월요일이었잖아요. 네, 일단 기사 타이틀이 검은 월요일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갔는데요. 솔직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다 제쳐놓고 생각해도 일단 쉴 때 쉬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필 딱 쉬어야 되는 시점에 케빈 워시가 등장해서 아주 좋은 조정의 핑계거리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케빈 워시는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은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그저 과거에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기준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이제 근본적 귀인오류라고 하죠. 그 이제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멘트들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뭔가 좀 매파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까지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뭔가 항상 하는 것처럼 너무 좀 오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도 원래 월가 출신이에요. 네. 그 이른바 이제 말 잘 듣는 혹은 말 잘 토하는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판단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지명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두 분 요즘에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본인이 연준 의장이 된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본인의 기조 같은 것이 전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서 우리가 사서 겁을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역대급으로 정치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게 뭐 언론만 보게 되면 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지고 공화당이 안 좋은 것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심지어 조기 레임덕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현재는 현실을 따져보니까 미국 내 어떤 정치 단체보다 압도적으로 이제 자금의 우위를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슈퍼팩이라 부르는 마가 이제 특별 정치활동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가 돈이 3억 400만 달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가지고 이제 일단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지 간에 이겼을 경우에는 이 자금 가지고 이제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다 하더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작년에 좀 많이 티격태격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 역시 슈퍼팩의 가장 큰 손 중에 한 명은 일론 머스크였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별 기업 가운데서 팔란티어가 갑작스레 윤리성 논란에 직면했네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최근에 보면 좀 심각한 문제긴 해요. 이민 관세 당국이 이제 ICE죠. 이제 여기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윤리성 논란에 직면했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이제 이 전쟁과 관련된 방산 기업들은 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를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투자 의견이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월가에서도 팔란티어를 사실 어떻게 뭘 하는 기업인지 정확하게 정의가 어려운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느낌을 하나 보는데 어쨌든 팔란티어가 뭐 최근에 삼성전자의 이 수율을 올려주는 또 역할도 했기 때문에 네. 좀 다양하게 넓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는 저는 그대로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 우리나라 관련 ETF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사실 저도 이게 좀 제일 궁금했는데 우선 다행히 조금 막판에 좀 끌어올리고 마감은 했어요. 물론 종가 기준은 하락은 했는데 일단 EWI는 1.14% 하락했고요. FAKR 같은 경우도 1.15% 하락했고 코르 같은 경우도 3.37% 하락했습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장 초반보다는 막판에 좀 끌어올리고 마감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거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조정이 오든지 안 오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급락했죠. 네, 일단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여러 가지 핑계들, 즉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같은 것들을 좀 대고 있는데 저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쉴 때 되었으니까 쉬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5.26% 급락하면서 5,000선을 내줬어요. 4,949.6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4.44% 급락하긴 했지만 1,000포인트 유지가 된 1,098.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어제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한 상황이었어요. 네, 아마 투자하신 지 몇 달 안 되신 분들은 뭐 투자가 이렇게 쉬웠나라고 하셨던 분들이 아마 최근에 시장에서 꽤나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를 좀 해보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거 사실 몇 번 겪어봐야 이게 주식시장이다라는 걸 좀 잘 아실 수 있는 되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급락하면서 거래소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어제 좀 증시가 좀 불안한 식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증시가 더 많이 밀리는 것을 방어해주기 위한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업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일단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락률이 좀 적었던 업종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은행, 부동산, 뭐 운송 창고 같은 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뭐 하락 마감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성장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거기다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잘 마감했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냥 잘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주요 수급 주체들은 어떤 모습으로 마감을 했을까요? 어제 진짜 저도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조 원대, 기관이 2조 원대 순매도를 했어요. 요즘은 뭐 1,000억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조 단위로 찍고 시작하는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는 이런 수치를 저도 처음 봤는데 개인들이 어제 5조 5천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도대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돈 없다 하는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개인들이 최근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 좀 강하게 매력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3천억대 순매수, 기관이 5천억대 순매도로 마감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시장 쪽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게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애매한 흐름이 좀 나왔어요.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7원이 올랐거든요. 원화 약세로 나왔고 1,451점 0원으로 마감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딱 일주일 전보다 달러 환율이 한 10원 정도 다시 올랐습니다. 조금 잡혀가나 했는데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네. 일단 환율 시장은 사실 이게 억지로 강제로 뭐 한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잡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정책의 기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결을 맞춰서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대응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아마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제처럼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올라가니까 좀 포모를 느끼시면서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조정은 항상 옵니다. 예전에 2000년도 초반 상승장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지수 기준으로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20% 그럼 종목으로 한 20, 30% 밀리거든요. 이런 시장이 왔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는 준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편안하게 투자하시고 각자 업무 집중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정보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서쪽 지역엔 눈이 많이 내리는데 네. 동쪽 지역은 눈이 온 뒤에도 건조특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네, 여전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도 지역은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눈구름대가 백두대간을 넘기 전에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 당분간 서풍 계열의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어 더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으로 동해안 지방은 갈수록 대기 건조가 심해지겠습니다. 이 바람도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 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조건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역은 산불 위기 경보 경계 수준이고 그 밖의 지역도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네. 5월 중순까지 산불 조심 기간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어제보다 서울도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이 곳곳에 눈에 띄던데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중부지방과 전라도 지역은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에 다시 얼면서 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이면도로와 그늘진 골목길을 중심으로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큰데요. 네.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춥습니다. 서울이 영하 7.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습니다. 예.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5도 등 영상권을 회복하며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올라가면서 절기상 입춘인 내일은 좀 포근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봄이 시작되는 입춘인 내일은 절기에 걸맞게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이 서울의 기온 내일 아침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고요. 이 평년 기온을 4도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7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네. 이 모레 목요일은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출발하겠는데요. 그러나 금요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지호 국민의힘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의원총회 4시간 가까이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들려오는 얘기를 보니까요,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야 임마 너 나와. 이분이 조광한 최고위원이고 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예, 예.
이거 가지고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아. 이 원래 이분은 원외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의원총회 참석 멤버가 아니에요. 어제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두 분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총회 의장이거든요. 네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의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송원석 원내대표 계속해서 이른바 윤어게인의 홍위병 역할, 장동혁 대표 홍위병 역할을 할 만한 원외 인사들을 지난번 의총에서도 불러가지고 그때도 좀 사달이 났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데 이런 그 모욕적인 그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또 그 문제화되고 문제시 될 수밖에 없고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왜 저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달을 만들었느냐. 책임 추궁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원래 의원총회가 또 당원 당규상에 그 전체 의원의 몇 프로 이상이 돼야지만 소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10명 이상의 예, 소집 요구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원내대표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참석자를 하는데 지금 원외 최고위원 두 분이 들어와서 오늘 아침 기사에 많이들 지금 언급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사실 어제 장종욱 대표에 대한 재신임 네. 투표도 나왔고 퇴진론도 나왔고 반대로 오늘 아침 조간에서는 친장파라는 용어까지 쓰더라고요. 네.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네. 여기는 또 단합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목소리가 더 컸다고 의원총회에서는 봐야 되나요? 그런데 뭐 의원들 뭐 107명 의원들의 뭐 숫자를 세워볼 수는 없는 노릇인데 예. 어제는 뭐 거의 난장판 의원총회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뭐 그 부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이른바 당권파 뭐 그게 친장파일 수도 있고 네네. 여기서는 이제 한동훈 제명을 빨리 덮고 선거 모드로 국면 전환을 하자. 네네. 뭐 이런 건데 어제 의총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쇄신파의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이 상태로는 지방선거 해보나 마나다.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당을 좀 제대로 핵심적인 건 전륜입니다. 전륜을 하면서 당을 쇄신하지 않는 한 이 상태에서 선거 치르는 건 의미가 없다. 백약이 무효다. 근데 장동혁 체제 그 당권파는 그게 아니다. 이제 한동훈 문제 정리했으니까 우리 단합해서 똘똘 뭉쳐서 가보자. 그게 안 먹히는 거죠. 그게 안 먹힌다는 게 어제 의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네. 장 대표가 대표로서 지금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네. 수사를 통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털고 가겠다고 한 거.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인데요. 그럼 애시당초 본인 당에서 수사 의뢰를 했었어야죠. 수사 의뢰를 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당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한동훈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먼저 질러놓고 이거 거의 뭐 정치적 살인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수사 의뢰하겠다?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얘기죠. 얼마나 이게 날탕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부실하게 한동훈을 제명했는가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지금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다른 일로 그 부동산 관련한 일로 이제 국회를 왔다가 또 한 번 주말에 이어서 공개적으로 장 대표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를 했어요. 자, 오 시장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쇄신파들의 생각을 지금 오세훈 시장이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는 백약이 무효다. 전륜해야 된다. 근데 어제도요.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 배경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충격받았던 게 네. 당원 게시판 문제가 12.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한 원인이 됐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계엄 선포 그 대국민 담화에서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했는데 네네. 그 숨은 원인을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발설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그런데 보시는군요.
그런데 그 12상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이 망상 계엄이다라는 표현들 많이 여러 사람들이 썼어요. 네. 근데 당원 게시판 문제가 계엄의 원인이었다는 거야말로 이 망상 계엄이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사실 오늘로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최대 격전지가 결국 서울시장이 될 텐데 예.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 시장은 어제도 또 입장 밝혔지만 장동혁이 변하지 않는 한 자신도 뭐 바뀌는 게 없을 거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은 이제 본인은 분명히 입장을 표명을 했고 당내에서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규합해서 네네. 뭔가 그 선의의 압력을 가하지 않겠는가 당 지도부에 네. 확실하게 전륜해라. 네. 네. 사실은 현역 서울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당내에서 유력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지도부하고 계속 또 이렇게 일종의 대립각 세우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사실 높아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천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까지 장동혁 지도부가 해온 행태를 보면은 네. 그런데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내 목소리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요새 이 한동훈 제명 이후에 지방선거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네. 게 있냐면요. 예. 공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공천 받은들 무엇하리.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은 그래요. 이런 상태에서 공천을 받아본들 네네. 괜히 돈 쓰고 시간 허비하고 결과는 안 좋을 텐데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네. 그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할지 궁금한데 지금 일단은 그 2월 8일에 또 대규모 북 콘서트를 하잖아요. 토크 콘서트. 토크 콘서트니까. 예, 예. 네. 토크 콘서트. 예. 근데 이 토크 콘서트까지만 일정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떻게 행보를 가져갈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진짜 보수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건데 네. 뭐 당적이 있을 때랑 당적 박탈당했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뭐 민심경청 로드라든가 주요 현안에 대한 진짜 보수의 어떤 시각, 견해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낼 거고요. 근데 문제는 6월 3일 지방선거 플러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요. 전 대표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게 이제 초점인데 네네. 한동훈 대표가 판을 짜는 게 아니잖아요. 판이 어떻게 짜여진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판이 어떻게 짜여지는지를 확인해야지 한동훈의 선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네. 지금 시점에서 보시기에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하고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한동훈 큰- 대표는 뭐 지방선거 안 나간다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장 그 얘기를 출마 얘기를 계속해서 그건 뭐 네.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 그냥 뭐 재미로 하는 얘기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없고 네. 뭐 만약에 도전한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겠죠. 예. 지역은 어느 지역이 유력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당내에서는 뭐 영남 쪽에 보궐선거가 발생을 하면은 네네. 이 진짜 보수가 누구인지를 유권자 영남 그 보수의 본산인 영남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해 달라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의견이 제일 많습니까? 험지인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는 의견은 좀 아직은 뭐 적은 일부 편입니까? 있는데 예. 거의 뭐 7, 80%는 영남에 가서 진짜 보수가 누구인지 판단해 달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네. 네, 그 지금 출마가 어느 정도 판이 짜여진 그렇죠. 다음에나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그렇죠. 실질적인 이제 고민을 할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어느 지역에 보궐선거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되겠죠. 네네. 자객 공천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자객공정 한동훈을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자객으로 보낸다 그런 컨셉이잖아요. 네. 그건 뭐 호사가들의 얘기인데 네. 뭐 그거에 뭐 장동혁 대표의 그 뭐 마음이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꾸로요. 만약에 지금 언급한 네. 영남 지역에 보궐선거가 나와서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게 되면 네. 거꾸로 국민의힘 쪽에서 거기에 출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거꾸로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같은 직전까지는 같은 네. 당이었는데 네. 네?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크게 이게 이제 그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지만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과연 누가 되느냐 또 지금 영남 지역의 민심이 유권자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를 또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긴 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아. 과거의 사례는 이제 한동훈처럼 뭐 제명당해갖고 당적 박탈돼갖고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가 아니고 네네. 공천 탈락을 해가지고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다음에 다시 당으로 돌아온 경우 뭐 홍준표도 그렇죠. 있고 주호영도 있고 많아요. 그런 네네. 사례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당 지도부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제명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짓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네. 조정은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외연 악장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당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뭐 거의 코미디 수준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중도는 허구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집도끼 우리 그 지지자들 똘똘 뭉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만 중도 확장 얘기하는데 그거 허상이다. 그러다가 선거 판판이 지는 거 아니냐. 이 당권파들이 이제까지 그래 왔거든요. 근데 어제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인선 이 배경을 얘기하는데 중도 외연 확장에 적합한 인물이다. 뭐 네. 코미디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리고 네. 조정훈 의원이 뭐 나름대로 또 그 훌륭한 점이 많지만 이분이 보니까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 네. 고성국 유튜브 나가서 고성국 씨에 대해서 평당원 아니에요? 평당원? 네, 당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이라는 표현을 3번을 쓰면서 특별 당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고성국 유튜브 나가서. 네. 근데 이런 분이 뭐 중도에 소구력이 있나요? 극우 유튜버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평화적 민주화를 이루어낸 그래서 우리 당사에 그 존영을 모셔야 된다. 사진 걸자. 이런 극우 인사를 특별 당원이라고 상찬하는 이런 분이 중도 소구력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외부 인재 영입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 색깔, 윤어게인 색깔 인재 영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뭐 청년 우선 공천 뭐 등등 네, 뭐 이런 네. 컨셉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남동에서 나와서 그 아크로비스터로 네네네. 가던 날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뭐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했던 그 청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당으로 불러서 뭐 청년 우선 공천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일각에서 수도권의 친한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네. 공천을 못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예. 그 결과를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당무감사를 누구죠? 그 책임자가 이호선. 위원장. 네. 예, 들이받는 손은 뭐 그 쳐내겠다, 찍어내겠다, 뭐 이런 그 발언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호선 그분이 뭐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도 발표를 했고 당명도 공모를 해가지고 조만간 아마 2월 달에는 새 당명을 내놓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지선을 위한 채비를
마구 이제 이렇게 고삐를 네. 바짝 당기는 모습인데 지금 어제 의원총회를 보면서 이 지금 지선 준비 체제가 잘 되길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떠세요? 갈수록 그게 더 그런 생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상태에서 어제 네. 의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상태에서 당명을 바꾼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윤어게인을 넘어서 전두환 당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한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5.18 광주 학살을 자행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때 당을 만들면서 당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정의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민정당. 네, 민정당. 네. 그리고 그 국정 지표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예? 민주를 파괴한 사람이 무슨 민주와 정의를 외치는 그 당명 한 데에서 그 국민들이 믿어줍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데 초재선 모임은 또 대안과 미래는 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오늘 뭐 네. 회의도 한다고 선거 관련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진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 당 중진들이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대구시장 그 중진 많이, 후보들이 네네. 많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중진이라면 이렇게 당이 중차대한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이런 위기인데 묵직하게 한마디도 내놓고 좀 당의 중심을 좀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피하는 것 같아요. 좀 비겁하다고 봐요. 네. 지금 이제 격전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 서울, 경기, 좀 부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세요? 하여간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 부울경도 힘들다고 보는 것 같아요. 부울경도요? 네, 부울경도. 왜냐하면 지금 경기지사는요. 네. 이쪽 민주당은 어제도 전현희 의원도 출마 네. 선언 서울시장이긴 네, 하지만 서울시장. 일단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당내 경쟁 자체가 많아서 그 주목도가 높잖아요. 근데 경기지사는 전혀 얘기도 없고요. 후보가 누가 있으십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9인난이에요. 경기지사 후보. 네. 어제 뭐 김문수 전 장관도 안 뭐 안 나온다고 나가겠다 네. 가닥을 잡았다 했는데 뭐 예. 후보군으로 거론돼도 안철수 의원, 김은혜 의원 다 안 나간다고 그러죠. 유승민 전 의원도 아니라고 하죠. 예. 그 9인난이에요. 경기지사 후보는. 경남지사, 부산시장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그래도 그나마 해볼 만한 승산이 좀 높다라고 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TK에 제일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부울경에 조금 그 후보 경쟁이 있고. 네네. 예, 좀 이런 상태죠. 예.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3월 초면 지금 네. 오늘부터는 교육감 후보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예비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이잖아요. 등록하죠. 3월 초까지는 다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될 텐데 네. 이번 달 안에 모든 게 좀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당 지도부가요. 예. 한동훈 제명을 빨리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예.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2달 일찍 이번 주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공관이 발족이죠. 예. 네. 그러면 4년 전 지선 때보다 2달 빠른 겁니다. 그런데 네. 일단 조기 공천을 확정을 해주면 이제 그 공천 받은 분들이 네. 장동혁 대표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공천 확정됐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분들이 이제 선거에서 표가 되는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마도 장동혁 지도부는 공천은 가급적 늦게 주려고 할 거예요. 아, 공관위는 발족을 하지만 예. 공관위는 하여간 한동훈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일찍 발족을 하지만 공천 확정은 최대한 늦춰야지만 이 당내 컨트롤이 된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제도 오세훈 시장도 전륜이란 네. 단어를 아예 쓰면서까지 강하게 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뭔가 당 지도부가 좀 다른 어떤 태도 보일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인적인
구조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봅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대표뿐만 구조가요?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뭐 임명직으로 끌어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끊어내자 이게 뭐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제가 계속 북 콘서트와 토크 콘서트를 왔다 갔다 네. 했지만 결국 토크 콘서트가 맞는데 한 전 대표는요. 토크 콘서트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출마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기는 힘들 거예요. 네. 그게 잘못하면요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출마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6월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실제로 출마하게 되면은 너 이거 사전선거 운동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할 거고요. 네네. 이게 진짜 보수 운동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뭐 그런 구상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가 2월 8일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모르죠. 그 다음에 또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일단은 뭐 이후에 예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전에 예정 잠실 체육관이 굉장히 큰 데인데 네. 거기서 하신 데다가 지금 또 그 입장료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여튼 요금을 받는 걸 갖고 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비판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눈에 띄었어요. 토크 네. 콘서트에 대한 관심이. 이 토크 콘서트를 생각을 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그 전에도 예. 일산 킨텍스에서 12월에 한번 했었잖아요. 했었죠. 예. 근데 거기가 그 1,500석인가 2,000석 분이 안 돼가지고 그 지지자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했어요. 작다고요? 그래서, 예. 저석수가. 그래도 이 다음번에는 조금 큰 데서 하자라는 얘기가 뭐 한동훈 전 대표 본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도권에도 좀 큰 데로 잡다 보니까 이제 그 잠실 체육관이 된 거고요. 네네. 그걸 뭐 등급을 나눈다 하는데 아니 모든 게 다 그런 데 가서 하면 다 등급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 하는데도 다 등급이 있고요. 그 돈은 뭐 저기 어디 지방에서 하는데도 여기 잠실에서 하는 것보다 뭐 2배 이상 비싸고 그래요. 예.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한 메시지를 SNS 통해서 내놓고 있고 지금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돼가지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어떤 데서 기인했다고 생각하세요? 좀 그 코스피 5천이 되니까 내가 맘먹고 하면은 다 되나 보다. 그래서 약간 권력에 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이거는 아마 부동산 문제는 낭패를 볼 겁니다. 지금 장관 수석들 중에 26.5%가 그 다주택 소유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할까요? 할까요? 강남이나 뭐 이런데 그 알토란 같은 집을 팔까요? 내놓을까요? 일단 거기로 모든 시선이 집중될걸요. 네. 예. 선거를 앞두고 네.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계속 이슈화가 점점 커질 거를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다. 이렇게 해석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네. 부동산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매번 뭐 20몇 번 했는데 판판이 그냥 실패하고 후퇴하고 불신만 가중시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밀리지 않겠다. 또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면은 그 심리에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그 심리가 좀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계산을 했을 수는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분들이 그거는 아주 또 도사 아닙니까? 집을 지금 파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장관과 수석들이 과연 솔선수범 하느냐. 예. 그 부분을 많이들 주시할 거다. 그렇죠. 네. 예.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통합 논란이 이해찬 전 총리 이제 추모 기간 끝나고 나니까 확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흘러갈 걸로 생각하세요? 이런 게 초유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집권 이제 1년도 채 안 지났는데
집권 여당 내에서 거의 뭐 타협 불가능한 수준의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이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현상이 왜 생겼을까? 이게 제1야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야당 때문에 그렇다. 네. 제1야당이 좀 똘똘하고 뭐 야무지고 그러면 이 집권 여당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네. 네. 근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권력 투쟁을 해도 쟤들한테는 이길 수 있어.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다들 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싸움에도 되지 않겠나?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cm 권정열입니다. 오늘 사연은 은경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제주 동백꽃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요. 어머니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해서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죠. 근데 다행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지원받아 제주도 동백군락지까지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 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백꽃이 만들어낸 붉은 카펫 위를 걸으니 이른 봄이 찾아온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기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입춘절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반짝 추위가 찾아와서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7.5도까지 내려앉았고 체감온도 영하 11도로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은 일부 내륙과 산지로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반짝 추위 조금만 견디시면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어제보다도 높아지겠고 또 목요일까지 당분간 강추위가 물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5도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당히 높은 기온인데요. 이맘때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세종, 대전이 6도, 광주 7, 강릉, 대구, 부산 9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0도 분포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고요. 금요일은 서울이 영하 9도, 주말 휴일, 월요일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의 아침 추위가 서울 지역이 예상되고 중부지방 중심의 추위가
금요일 이후 사나흘 정도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 산지, 경상권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대기질은 대부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7.5도, 체감온도 영하 11도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최고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놀랐습니다. 상당히 발언 강도가 셌잖아요. 국민의힘 최고예요? 아니요. 아니요. 의원님이 소속되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통합 합당 과정에서 네. 그러한 이견이 있는 것은 조정하는 의미에서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특히 그 이현주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토지 공개념의 도입을 조국 혁신당에서 요구한다고 하면은 예. 이것은 좀 중도 확장에 문제가 있고 급진적인 좌파 정책이라 우리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은 저는 건설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절차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아예 이 제안 자체를 멈추라고 하잖아요. 글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한 목적적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이 더 중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어떤 권력 투쟁으로 이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합당을 찬성한 사람이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이 절차와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수기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급진 좌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의 외연 확장, 선거 승리, 집권을 위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네. 지금 초선 의원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더민초에서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진회의를 한번 5선 이상 항상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할 때도 자주 모여서 거기서 논의를 했어요. 예. 그런 중진 의원들을 모여서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 정청래 대표는 이게 내가 합당을 결정한 게 아니고 제안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장원 뜻에 따라서 전당원 투표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절차의 정당성 측면도 강조를 했는데 그 전에 의원님 말씀은 다선 의원들과 함께 좀 한번 수기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부 최고위원들도 서너 분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이현주, 강덕구, 황명선 등 네.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준호 전 최고위원도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약 4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이 네. 의사표명을 했다고 하면은 좀 수기해야지 모든 것을 당원 투표로 다 돌려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논의해가지고 하자.
그런다고 이 김민석 총리가 어제 좋은 말씀하셨던데 네. 1인 1표제나 통합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건 수기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공동대표 얘기까지도 하고 또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다는 그런 그 입장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전에 황운하 의원께서 이제 조국 대표와 공동 대표를 하자. 또 다른 일부에서는 당명을 어쩌냐 하는데 아니 당명을 그럼 조국 민주당으로 하겠어요? 민주혁신당으로 하겠어요? 네. 누구하고 공동 대표 하자는 거예요. 과거에 통합을 할 때는 항상 지분, 대표, 당명 이런 것이 거론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은 같은 식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구정치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요. 안철수 당에서 안철수 당대표가 결정되니까 비주류에게 당직 40%를 줘라. 이런 일부 요구가 있어가지고 역풍 맞았잖아요. 과거 정치하고는 달라요. 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되고 네. 또 조국 대표도 그러한 말씀을 하신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또 해남이셔서 이런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조국 혁신당이 사실 전체 지지율이 최근에 높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역구에 이렇게 공을 들인 곳이 주로 이제 전북, 전남, 호남 쪽이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합당을 하게 되면 그 전라도 쪽, 예, 호남 쪽에서 조국 혁신당의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또 원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또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하고 좀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지역구인 해남 완도 진도에서도 네. 완도나 진도에서는 그런 이탈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해남에서 몇 분들이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탈당하고 간다고 갔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그분들도 같은 식구고 예. 또 그분들이 민주당에 있으면은 공천이 어렵다는 것을 알거든요. 또 결격 사유가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없고. 네. 예. 단 네. 과거에는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선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내란 청산 3대 개혁에 민주당이 선명하게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때로는 국민의힘보다 적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통합을 하자는 것은 호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예. 같이 총선을 사실상 치렀고 특히 대선은 함께 치렀잖아요. 네. 목표가 같잖아요. 길이 같으면 같이 뭉치자. 그래서 더 큰 민주당,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나가자 하는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 이루어진 거지 어떤 정략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중진회의 같은 데서 좀 논의해보고 수기하자는 거지 네네. 통합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어제 김민석 총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통합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단 네. 과정이 절차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더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동감이에요. 네. 오늘 6시까지 지금 1인 1표제 이제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통과할 걸로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통과한다면 지지고
통과 안 한다면 반대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투표 안 했습니다. 예. 아, 그러죠. 저는 1인 1표제를 찬성하고 예. 단 취약 지역의 보완이 필요하다. 네. 제가 어제 강덕구 최고위원하고 얘기를 했더니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취약 지역에 대한 보완이 그렇죠. 필요하고 왜냐 그렇지만 1인 1표제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권리당원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영남이나 이런 지역은 당원들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분들은 어떤 지도부나 진출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시작된 건데 당원이 적으면 대의원으로 보완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요 당원 수보다 대의원 수가 더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지방선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제일 관심이 아무래도 서울, 경기, 그다음에 경남, 부산 이렇겠죠. 그러겠죠. 네. 큰 도시가 있겠죠. 네, 또 강원도 이 얘기도 먼저 좀 질문을 하고 싶네요. 강원지사를 얼마 전에 이광재 전 지사가 나오지 않겠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밀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우상호 이광재 정치가 민주당 정치입니다. 사실 이광재 전 지사는 여론조사에 1등을 했거든요. 계속 1등이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예. 자기가 분당 당협위원 선거 지구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퇴하고 출마한다니까 밀겠다 한 것은 아주 이 무형의 정치에서 유형의 정치를 생산시키는 아주 훌륭했던 결단이라고 보고. 네. 지금 앞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지사 후보군도 지금 뚜렷하지도 않고 대구 영남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낙관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구 영남도 자신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누가 윤어게인 정당에게 투표를 하겠어요? 그럼 투표는 안 하더라도 그럼 대항마가 민주당에서 누가 유력한 분이 나오셔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나오겠죠.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예요? 대구 영남에서요. 대구에는 지금 현재 김부겸 네. 총리를 굉장히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한판 대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경남은 우리 김경수 지사 있잖아요. 네. 부산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네. 지지도가 제일 높잖아요. 이번에 그러면은 대구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이긴다 그렇게 봐요. 이긴다고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시점에서 제가 원래 질문에 준비했던 그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 통합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금 제일 아마도 선거 전에 될 수 있는 게 광주 전남 통합은 거의 지방 선거 전에 다 될 걸로. 충남 대전도 될 것 같아요. 충남 대전도. 예. 충남 대전은 최근에 보면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김태흠 지사를 포함해서 좀 반대의 목소리가 있던데요. 반대 목소리는 당신들이 할 때는 찬성이고 대통령께서 제안하면은 반대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네. 충남 대전, 네. 전남 광주가 선두로 달리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도 대구, 경북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5특, 5극 3특. 5극 네. 3특 네네.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엔 지금 광주, 전남, 대전, 충남까지는 다 될 수 이번 지방선거 전에 할 수 있을 법안을 우리 네.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통과되지 않겠어요? 네. 아니 통합하면은 네. 발전하고 네. 주민이 이익이고 미래가 있다고 하면은 가야죠. 네.
근데 이제 반론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이제 한시적인 재정 지원 안만 나와 있고, 예,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 국민의힘 쪽에서 발의했던 그 특별법안 그 조세권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부분을 반영이 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법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충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잘 되리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그 5조씩 20조.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임기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하면은 저 국민의힘에서 그럴 거예요. 개헌에서 또 나오려고 그러냐. 정권 재창출해서 하겠다는 거냐. 그 시비를 하니까 내 임기 동안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 트집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대미투자특별법 지금 재정경제위에 이제 2월 말 3초로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일정에는 그렇게 얘기가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비준동의안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비준동의는 이게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요. 만약 비준했다가 농산물 개방하라고 하면은 그럼 지금 관세로 지킬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대미투자특별법은 절차상의 이제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공고하는 그 소정의 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걸리는 게 예상인데 미국에서 좀 급하게 생각한 것 같아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가서 잘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말이면은 통과시켜야지. 아니 무슨 국민의힘은 달라라 국민의힘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여기 우리 관세 지금, 문제가 네. 그 법안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이 재정위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그 청문회도 상정이 계속 이제 연기가 되면서 원래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예정일보다 좀 나중에 한 셈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에 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임 의원이 얘기를 하신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상정을 하지 않은 상임위원장 잘못이지. 특히 관세 협상의 가장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정도의 중대한 일인데 그걸 상정 안 할 이유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네. 하반기 국회원 구성에 네. 민주당이 미국식으로 전부 독점을 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도 정도껏 해야 돼요. 말이 되는 일을 해야죠. 대미투자 촉진 특별법을 그렇게 잡아놓는다고 하면은 관세 부담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SNS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 정책 문제를 네. 역대 네.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항상 가장 큰 문제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아니에요? 5,200만 국민이 전부 아파트 한 채? 네. 5,200만 국민이 내 자식을 스카이? 네. 그래서 입시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과거에는 병력까지 있었는데 지금 다 군대 가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성공한 적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자 우리가 주식도 주가도 코스피도 2,000에서 5,000 올라가는데 불과 7,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네. 다음 이 돈의 흐름을 과거에는 부동산으로 뽑았는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국민들 투자의 철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키자
하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분당에 가지고 있는 똘똘한 집 한 채 팔아라. 그런 게 말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겠어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겠어요? 다주택자도 우리도 있고 저쪽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정리하자 하는데 대통령이 열심히 하면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렇게 해방을 놓고 봉지를 부리는 것은 옳지 않다. 역시 내란 세력은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구나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오세훈 시장은 서울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시장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볼 때 서울 아파트 대책을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을 빨리 바꾸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네. 우리 민주당도 네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부동산 정책에 오매불망 고생을 하시는데 네. 그 길을 도와야지 저렇게 뭐 통합이니 뭐니 가지고 그 투쟁을 하면은 되겠느냐. 그러니까 수기하자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1월 29일에 내놓은 공급 대책에 종묘가 들어간 부분을 갖고 태릉 골프 태릉 CC하고 같이 놓고 둘 다 세계 유산 평가 받아야 되는데 세운 상가와 세운 재개발 관련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하더니 태릉은 왜 넣느냐. 네,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제가 문체부 장관 출신입니다. 네. 당시는 국가유산청이 문화재청이 네. 문체부 내에 있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위례 개발 같은 때도 기와장 하나만 넣으면 절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위례성이 보존되고 있는데 예. 우리는 문화재에 대해서 네. 역사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종묘에 고층 빌딩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오세훈 발상은 진짜 반역사적인 발상이고 반국가유산적 발상이에요. 그런데 태릉에 제가 무슨 국가유산이 조선 왕릉이 있습니다. 예, 조선 왕릉. 네네. 예. 그러면 보호될 때는 보호해야죠. 그리고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국정원장 할 때 거기 태릉에 골프장에 국정원 시설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여기를 좀 국가에 내달라 했을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옮긴다. 해서 옮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옮기기로 합의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산이 있다가 하면은 그 자체는 보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골프장도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거하고 종묘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은 말이 돼요? 그럼 종묘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운상가에 고층 빌딩 해서 종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지금 그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는 없어서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한 규제들이요. 지금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라 뭐 재개발, 재건축, 주합,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또 더해서 이게 지금 이제 유휴부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를 갖고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민간 사업장들이 빠르게 속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의도 제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요. 한양 아파트도 그러니까요. 재개발을 한다고 10여 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뭐 예. 이제 뭐 조금 진척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런 것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좀 가속화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우체국이다, 뭐 경마장이다. 공공부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훨씬 빠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부지에 개발을 하면서 네네. 정부가 임대주택, 소형 아파트를 네네. 짓는다 하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봐요.
지금 강남 정승균 구청장이 우리 민주당 구청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네. 제가 국정원장 할 때 물어봤더니 약 93%가 단독 1인 가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1인 가구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은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대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청년 이런 사람들한테 도심에서 가까운 출근하기 좋은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를 공급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 가지고 한 분이 어디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이거 하자. 뿌리 뽑자. 그래서 해결하자 하는 것을 해방하는 사람들은 진짜 의심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당 얘기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뭐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접하실 테니까요. 지금 어제 의원총회가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또 추재선 중심으로 또 친한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퇴진론 또 재신임 투표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나와봐 나왔다 하고 이제 주먹다짐 직전까지 갔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시끄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 집이 저렇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이라도 좀 찰떡같이 뭉쳐서 대통령 부동산 대책 서포트하고 민생경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도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퇴진은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지방선거 끝나면은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역사의 뒤안길로 국민이 역사가 보낼 거예요.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1심이 2월 19일에 나오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전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윤어게인 계속 가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요? 참 죄송합니다. 장동혁 대표. 네네네. 한동훈 대표는 윤어게인을 확실하게 끊고 건전한 보수의 깃발을 들여야 되는데 여기도 간보고 저기도 간보고 하다가 네. 결국 우리나라 정치 보면요. 네. 양다리 걸쳐가지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자업자득한 거 아니에요? 정치 원로로서 정치 한참 선배로서 조언을 한다면 한동훈 전 저는 대표에게요. 한동훈 네. 대표한테 개인적으로도 네. 뭐 잠깐 조우에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예. 나와라. 나와서 건전한 보수를 표명하는 신당을 해라. 창당을 해라. 그렇죠. 자기가 대통령 후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과 하면서 유승민, 안철수, 조경태 이런 건전한 보수를 표명하는 그래도 괜찮은 보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윤어게인 세력과 매별하고 했으면은 훨씬 좋았을 거예요. 아니 거기서 뭘 얻어먹자고 장동혁 대표가 전환기는 공천 주지만은 한동훈은 안 준다 해도 거기 붙어 있다가 적골 당한 거 아니에요? 자업자득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글로벌 톡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알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9개월밖에 이제 안 남았더라고요. 미국 중간 선거도요. 그런데 미국 공화당의 텃밭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텍사스주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1일 치러진 텍사스주 주의회 상원 선거인데요. 결선 투표에서 테일러 레멧 민주당 후보가 리 웜스겐스 공화당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텍사스주는 공화당이 주정부 주회를 다 장악하는 보수의 텃밭인데요. 레밋 후보가 승리한 선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4년 대선 당시 17%포인트 차로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세가 바뀌게 된 건데요. 특히 레멧 의원이 당선된 텍사스주 의회 상원 제9선거구는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것이 1991년 이후에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30여 년 만에. 네, 그만큼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부지사까지 출동했고요. 트럼프까지 지원 사격했습니다만 공화당 후보가 결과를 뒤집지는 못하고 결국 완패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텍사스주 연방 하원 18선거구 보궐선거도 치러졌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 지역은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고요. 그 전에 하원 의원이 사망하면서 공석이었고 보궐선거를 하면서 역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자, 지난해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가 당선이 됐고 지금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야, 이거 상승세가 민주당이 만만치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라고 지금 내놓고 있나요, 입장을? 그 굉장히 자아가 강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현상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텍사스 지역 선거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신은 그때 선거 때 2014년 선거 때 17%포인트 차로 이기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이겼다. 나는 이겼다. 진 사람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민심 악화가 반영된 선거다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이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 선거에서 진 공화당의 웜스겐스 의원도 성명을 통해서 민주당의 승리는 지역 그리고 전국적인 공화당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 보궐선거가 이제 텍사스주에서 상원 주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원 100명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원 보궐선거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석이었던 자리가 하나 채워지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격차가 4석 차로 줄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자,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미국 언론에서는 일단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이민 단속 이 주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월스트저널은 공화당에 충격을 준 텍사스 선거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선거 패배 원인이 바로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강제 추방 정책에 유권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민 정책은 이전 정부 조 바이든 정부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단속을 제대로 하지 그렇죠. 못해서 예.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왔고 공화당이 그걸 100분 활용하면서 공화당이 그 트럼프가 이기는 어떤 승리 요소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거래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추악한 이민 단속은 올해 중간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지를 결정한 부동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올해 그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서도 이 이민 단속 문제가 가장 큰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수상하는 가수들마다 모두 올라가서 아이스 아웃,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 나가라라고 외치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고요. 올해 뮤직 커버나 앨범으로 상을 받았었던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가수 베니 버니가 아이스 아웃 외치면서 크게 박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8일날 열리는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에서 슈퍼볼 하프타임에 공연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슈퍼볼 경기장에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와이드 플라워로 송 오브 더 이어를 수상받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빌리 아일리시도 이번 단속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빼앗긴 땅 위에 불법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원래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한 건데 그러니까 이민자의 땅인데 이민자를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틴 팝의 여왕입니다. 쿠바 출신의 글로리아 에스테반도 역시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말했고요. 상당히 많은 가수들이 여기 가슴에 아이스 아웃 배지를 달고 참석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트럼프 정부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일단 뭐 톰 호먼 국경세관 단속 담당자가 지금 지역에 가서 뭐 잘못했다.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연방 지원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 관계자 얘기한 메트로 서지 작전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도시로 들어와서 단속하는 작전 즉각 중단시켜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었거든요. 근데 연방지법이 이걸 기각했습니다. 기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 단속이 결국 그대로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말씀인 것처럼 톰 호먼은 연방 요원들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29일 밝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사망한 프레티시 남성이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다시 선동가이자 어쩌면 반란꾼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세관 단속국도 여전히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있는데요. 불법 체류 의심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는 그 부분을 그대로 지침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말은 뭔가 좀 완화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현장은 여전히 단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또 그런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이란이요. 뭐 전쟁할 것처럼 하다가 또 대화 또 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하겠다라고 입장을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뉴스가 바뀌고 있는데 일단 양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군사작전은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단은 대화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1일 날 이슬람 혁명 47주년 기념해서 연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하메네이도 좀 잠잠하다가 반정부 시위를 쿠데타로 규정을 하면서 혹시라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다면은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중동 지역 전체 전쟁으로 번지가 될 거다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좀 지켜보자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이란 관영 언론들이 말한 건데 일단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핵 문제를 두고서는 일단 회담을 하겠다 승인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라그치 장관이 6일 날 튀르키예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마
튀르키예가 중재를 하고 미국과 이란 간에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문제는 제재 해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그 이란이 서방 국가들과 핵 협정하면서 일단 뭐 좀 제재는 좀 피해가고 좀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갑자기 핵협상 탈퇴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게 깨져버렸고요. 거기에다가 같이 협상에 들어갔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게 핵협정이 깨지면서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면서 지금 제재가 부활된 상태인데 현재 이란에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서방 국가들은 이게 사실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 거니까 이걸 밖으로 빼내자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내 반출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이란이 이걸 유연하게 할지 받아들일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만났는데 그 다음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어요. 네, 맞습니다. 31일 날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플로리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너무 혹한기니까 이때만은 공격을 좀 중단하자라고 말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러시아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막상 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다시 러시아 측에서 군사시설은 아니지만 민간시설 공격했습니다. 결국 공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일 날 우크라이나 광부를 태운 통근 버스를 무인기가 공격하면서 12명이 사망했고요. 남부 지역은 산부인과 병원에 피격되면서 검진받던 임신부 등이 부상을 입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1일까지 포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히면서도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은 멈췄지만 민간 시설 공격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공격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오는 4일, 5일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3자 회담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이게 1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미뤄지면서 4일, 5일 날 열리게 될 텐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토 문제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 달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론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평단의 반응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흥행은 예상을 좀 웃도는 것 같습니다. 개봉 첫 주말 동안의 티켓 판매액이 미국과 캐나다 합쳐서 810만 달러, 우리돈으로 1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콘서트 영화 제외하고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나온 최고 흥행 기록을 합니다. 주말 동안에 이 나온 흥행 때문에 영부인 참여를 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봤느냐 도대체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정치적 특색이 확실했습니다. 46%가 시골 지역 극장에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주말 수익의 53%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람객의 72%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요? 궁금했나 봅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고요. 특히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다수였고 그래서 특히 이제 마가 진영에서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워싱턴 DC 트럼프 케네디 센터에서 있었던 시사회 행사에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수뇌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이 영화는 멜라니 여사가 트럼프 취임 앞두고 20일 동안 자신이 뭘 했는지 어떤 고뇌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룬 작품인데요. 1시간 44분 꽤 긴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요. 그냥 영부인을 홍보해주는 홍보 영상.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영국 언론에서는 이거 뭐 약간 북한에서 뭐 홍보할 때 만든 영화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멜라니 여사가 이 영화를 제작자로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4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아마존에서 이제 제작 지원하게 됐고요. 4천만 달러를 지급을 했는데 이 중에 70%가 바로 멜라니 여사에게 넘어가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감독 그리고 제작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이 제작비 말고도 홍보비까지 합치게 되면 총 7,50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상 짧게 예,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 기록 추가 공개됐는데 후폭풍이 크네요. 네, 지금 가장 큰 후폭풍은 영국에서 불고 있는데요. 앤드류 전 왕자가 그 한 여성과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됐고 여기에다가 빌 게이츠까지도 등장합니다. 그러게요. 빌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과 이렇게 관계 후에 성병에 걸려가지고요.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항생제를 구해달라라고 요청한 문건 당기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고 하워드 러딕 상무장관도 여기 등장하면서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도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상무장관, 네. 정부 인사까지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입춘절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 화요일 아침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것만 견디시면 낮부터 기온이 올라서 입춘이 내일과 모레 목요일까지는 큰 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7.6도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4도 정도 기온이 내려앉았는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원도 영하 15.8도까지 내려앉는 등 오늘 아침 일부 내륙과 산지로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지만 오늘 낮부터는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기온 영상 5도로 예상돼 어제보다 4도 정도 더 오르겠고 이맘때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6도, 광주 7도, 강릉, 대구, 부산은 9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전국이 3도에서 10도 분포 예상됩니다. 내일 입춘절기뿐만 아니라 목요일까지는 덜 추운 날씨를 즐기시고요. 하지만 금요일부터 다시 추워집니다. 서울이 영하 9도까지 금요일 기온 예보돼 있고 낮 기온도 영하 2도에 그치는 등 금요일 이후 주말 휴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나흘 정도 아침 추위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있겠고요. 중부지방 대부분 나흘 정도는 많이 춥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 산지 경상권은 대기가 당분간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깨끗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6.8도, 체감온도는 영하 11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설탕 부담금을 정책 화두로 제시하면서 설탕 부담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토론회 개최와 법안 발의 등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연구해온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이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오늘 뗐는데 사회적 이슈가 꽤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국민 5명 중에 1명,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 세계보건기구가 공고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해서 당류를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첨가당 때문에 질병 부담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청량음료나 빵 과자 등의 첨가당은 뭐 충치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그다음에 심경색,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합니다. 네. 최근에는 보도되듯이 우울증이나 치매와도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용어를 놓고 사실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설탕 부담금, 설탕세. 그래서 기사나 자료를 보면 같이 쓰기도 하고요. 지금 그 사업단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설탕 부담금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설탕세, 설탕 부담금 어떻게 저희가 구별해서 써야 되는 걸까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명확한 구분해서 말씀하셨듯이 세금이란 거는 이제 국가 경영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반면에 그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재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지 또 환경재산 부담금 등은 바로 그런 목적에 맞게 부과되어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 이런 설탕 부담금도 설탕세라보다는 설탕 부담금으로 이해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증진하기 위해서 재원이 활용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설탕 부담금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네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사용자, 소비자들이 아니고 그 설탕을 기업에 부과하는 겁니다. 네, 기업에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건강문화사업단이 올해도 지난해도 보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 한 2차례 정도 설문조사 네네네.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달 조사 결과를 보니까 80%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상당히 아주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58.9%가 설탕세에 대해 찬성을 보였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80%가 1년 사이에 그 설탕 부담금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네. 아마도 국민들께서 이제 이런 이 설탕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그 건강 유해성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네. 특히 여러 세계 나라에서 여러 나라들 120여 개 국가들이 이런 설탕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네. 상당히 그 긍정적인 그 설탕 부담금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이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그 기업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설탕 부담금이 도입이 되면요. 어떻게 그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과정별로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가격을 올리지 않고 첨가등 함량을 낮추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고 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격 오르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그 식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가격 그 상승에 따른 역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업이 이 부담되는 설탕 부담금을 그 가격에 전가했을 때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소비량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소득층에서도 특히 이제 건강이 좋아지는 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른 나라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국가들이 이제 하고 있는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영국, 미국 등의 대표적인 나라들인데요. 그 영국에서 2018년부터 이런 설탕 부담금을 실시를 했고 네. 사실은 그러면서 그 소비량이 47%가 감소됐습니다. 그 미국 경우는 이제 그 5개 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의 33% 정도를 그 설탕 부담금 부과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소비량도 33%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20% 이상의 그 가격의 20% 이상을 설탕 부담금 부과한다면 실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 연구하신 결과 우리는 20% 가격에 그거의 기준은 사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예. 2016년에 그 가격의 20% 이상을 부과해야만 실질적 효과가 있다라고 공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WHO가 권고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가 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결국 설탕 그 부담금 부과하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그 기업들이 네. 설탕 함량을 전혀 줄이지 않고 결국 그런 것들 국민들에게 건강 유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낮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께서도 10명 중에 8명은 그런 기업의 그 도덕적 무책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론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설탕 부담금을 하게 되면 식품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저소득층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기업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 첨가당 함량을 낮추고 그러면서 가격 올리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 저소득층 경우는 이제 건강하면서도 싼 식품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그 기업에서 이런 가격을 전가하지 않고 첨가당 함량을 낮춘다면 저소득층에서도 건강하면서도 싼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라든지 역진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결국은 이러한 문제는 이 건강에 대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느냐 것으로서 설탕 부담금에 따르는 물가 상승과 역진성은 기업이 국민 건강에 대해서 사회적 책무를 보여주는 자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진료 현장에서 보시면 설탕 과다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어떤 점에서 최근 우리 국민의 보건의료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소년들의 비만이나 당뇨들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진입을 하게 되면 했기 때문에 지금 만성 질환이 급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뒤에는 한 해에 44조의 건강부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재정적 부담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설탕 부담금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이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면서 생기는 그 재원으로 지역의료,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거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들께서는 설탕 부담금으로 생기는 재원을 지역 공공 필수의료라든지 또 건강 공동체 공공 인프라, 그다음 국가적 의료 개혁이라든지 전공의 실현 국가 책임제 등에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역 공공 필수의료에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국민이 겪고 있는 소아과 오프라든지 응급실 뺑뺑이 또는 지역 간의 중증질환 치료의 의료 격차 등의 심각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 간에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설탕 부담금 도입이 되면 세수는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되는지 혹시 이 부분도 연구가 돼 있을까요? 지금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가 결국은 어떤 식품에 얼마나 부과할 거냐 네. 범위와 수준에 따라서 확보된 세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수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 세계보건기구 기구가 권장하듯이 식품이나 빵, 과자 등의 여러 제품에 대해서 판매 가격 20% 이상을 부과할 경우에 네. 한 해 대략 최소한 2조 정도, 많게는 6조 정도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향후에 정부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추정해봐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3일 화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